악에 관한 강의는 듣는 것만으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숨겨진 악이라는 게 본디 스스로를 위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악은 단죄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골적으로 악행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시대라는 다수의 논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상왕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나라, 진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상나라,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특이하게도 순장이라는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왕이 죽으면, 그 당시 뭐 이제 공이라고도 썼었는데, 왕이 죽으면 많게는 200명까지도 순장을 시켰습니다. 또 벌제라고 해서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조상을 위한 제사에 뭐 강씨가 계신가요? 이런 어떤 특정한 그 성을 가진 그런 집단들을 사냥해서 그들을 800명씩 목을 쳐서 희생제의, 우리 오디세이아라는 책에 보면 헤카톤베 1000마리의 소를 바쳐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특정한 어떤 인종적 우월감 또는 민족적 우월감 또는 이러한 그 권력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군권 이런 것들의 우위를 바탕으로 약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개나 소처럼 도살하고 또는 죽음의 문턱까지 그냥 끌고 들어가는 이런 악랄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이해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나라가 되면서 심지어 술조차 못 마시게 했던 것이죠. 제사 때 쓰였던 술 이런 것조차도 마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차별화를 하고 그렇게 한 단계 악을 막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그걸 실천함으로써 문명의 한 진일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뭐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죠. 근데 놀랍게도 악인들은 지나간 시절에 악행들을 본능적으로 배워옵니다. 제도적으로 막아도 어느 순간 허점만 생기면 악은 거듭 되풀이되는 놀라운 생존력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은 되풀이되는 측면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또 악은 시대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악, 동시대인들도 감히 이게 악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드는 그러한 신종 악행들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자세히 소개 못해 드린 것이 조금 아쉬운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몫으로 제가 남겨드린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악인가요? 아닌가요? 오늘날 악이 발생된 아주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겐 거의 공개가 됩니다. 비밀스러운 사건이라는 게 거의 없죠. 천안함 사건도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악이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 최후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선언이 빠지는 바람에 악행이 아니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갔습니다. 4대강 사업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는 중이고 세월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참사들이 잘 살펴보면 그 안에 곳곳에 이러한 저질러진 악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묻히고 또는 사건으로 위장되고 또는 고백하거나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처단을 받음으로써 악이 승리하는 이런 구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나라 때 봐서 잘 알 수 있듯 또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듯 악은 결국 파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에 의한 공동체의 파멸은 악인만을 파멸시키진 않고 공동체 전체를 파멸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악에 의해서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런 재앙의 순간에는 악인, 선인에 대한 구별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에 의해 파멸이 닥치기 전에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먼저 악에 맞서 싸우고 또 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별해내고 또 악을 처단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무수는 이러한 힘을 무력화하고 대신 공동체를 선으로 이끄는 그런 서로 살림의 지혜를 슬기를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은 뭐 끝이 없고 또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연구 논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오늘날 악행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것이 왜 악행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단하거나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악행의 구체적 사례 분석. 원형의 전설이라는 한 소설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20년대에 쓰인 소설이긴 한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죠. 근친상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또는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 특히 뭐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사회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중이죠. 아마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지리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결국 한국 사회의 이러한 계층 구조 또는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어떤 분노의 구조가 쌓이면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른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약자에게로 또 들통나지 않게 딱 좋은 가정이라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자기 자녀들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의 이러한 비정상성 이런 것들이 결국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 하나를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오택부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누이 동생 김이라는 여동생을 겁탈하고 해서 아들 이장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딸 지아와 이장이 혼인했다는 소식을 듣자 동굴에 가두고 총으로 죽이려 하죠. 그 다음에 톨보 영감이라는 이제 또 다른 악당이 자신의 그 의붓 딸 윤희를 겁탈하고 아이를 배게 한 뒤 결국 윤희라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 연구 논문을 쓴 학생은
오택부와 털보 영감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마음대로 취하고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동굴에 불법 감금하고 총으로 쏴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이 재미있었습니다. 그 이장이라는과 안지야는 둘이 이제 배가 다르긴 하지만 분명 이복 남매입니다. 근데 그 둘이 처음엔 모르고 사랑을 했고 나중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근친상간을 범하면서 몰래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사회적 금기를 깬 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장과 지야가 행한 근친상간은 이게 악일까요? 죄일까요? 이게 바로 이 연구 논문의 주제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분명 저지름과 당함이라는 그 얼개 또는 틀 이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 둘의 사랑에는 저지름과 당함이라는 얼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그런 행위에 의해서 무수워지는 그런 피해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은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법률에 이제 입각해 보자면은 죄를 범하긴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죄라는 거와 악을 엄격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제가 만족스럽게 봤던 부분인데요. 과부가 제가하는 거, 또 여자가 남자 말에 복종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는 노예 같은 경우 상전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이런 시대 상황이었다면 그걸 거부하는 약자들은 분명히 죄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게 문제이네. 독특하게도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조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촌까지도 허용이 되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개념이 좀 더 느슨하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신라 때로 올라가 볼까요? 신라 때는 당연히 근친상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혼인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특정한 시대적인 한계 안에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건 시대의 합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죄의 경우에도 이거는 시대성, 상대성이라는 것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비록 절대적 죄 개념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미난 주장은 이러한 상대적 죄는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은 죄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반면에 악의 경우에는 저지름과 당함의 그 얼개가 뚜렷하고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참다운 모습, 또 소중한 것,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을 무스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하면 그런 경우에는 분명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학기 강의를 듣고 아주 간단한 이런 정의 내용을 가지고 악이냐 죄냐를 아주 뚜렷하게 구분해낸 것을 보면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를 좀 많이 찔렀죠, 그죠? 일상적인 의미의 악을 추구하지 않고 빈틈,
쉽게 생각하기 힘들었던 주제를 끄집어내서 이것이 악일지 죄일지, 죄라면 어떤 종류의 죄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탁월한 분석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장화홍련. 장화홍련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장화와 홍련은 자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대충 이해가 이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논문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그 장화홍련이 나타나가지고 사법 처리를 요구해야 할, 그러니까 사법 처리의 당사자인 판관들인 부사들이죠. 부임한 부사들이 장화홍련이 나타나기만 하면 놀라서 죽었는데, 이 의도치 않은 죽음, 이것이 혹시 악행일 수 있는지, 이걸 묻는 아주 재미난 논문이었습니다. 무지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요? 제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과실치사 이렇게 됩니다. 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장화홍련은 그냥 나타나기만 한 건데, 나타나기만 했어도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악이 될 수 있는가요? 어떤가요? 장화홍련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어. 첫 번째와 그 다음을 좀 구분하고 있는 게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장화홍련은 분명히 그 부사들을 죽일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거꾸로죠. 제발 내 이야기를 듣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부사들 앞에 나타나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나타나죠. 근데 나타나자마자 부사가 죽습니다. 이게 처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므로 무지의 죄입니다. 과실치사 같은 거야. 내가 나타나서 사람이 죽네. 나 몰랐어. 그러므로 장화홍련의 경우에는 이게 부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지가 좀 담력 좀 키워오든지, 남자가 왜 그래? 설마 남자가, 부사가, 그 귀신 나타난다고 죽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장화홍련에게도 좀 일말의 책임은 있겠지만, 죽은 부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서, 무지의 죄, 과실치사와 같은 것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악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네요. 사고 사건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호랑이에 깜짝 놀라가지고 죽은 사람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호랑이가 악당이 아닌 이상 죽은 사람의 담력이 약해서 죽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서 좀 사고사.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지른 거 당하멸계가 분명히 성립이 안 됩니다. 죽었다는 면에서 분명히 당한 바가 있는데, 장화홍련은 저지른 바가 없어요. 나타나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부터는 문제가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재미있는 주장이에요. 첫 번째는 분명히 몰랐기 때문에 저지른 건 아니야. 근데 두 번째는 장화홍련이 우리가 나타나면 또 죽을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나타나는 거는 몹쓸 짓을 저지른 것과 같죠. 그렇게 보지 않으시나요? 네, 물론 해석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죽을 마음은 분명히 없었지만 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둘이 나타나면 그 부사가 분명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장화홍련은 나타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죽은 부사들은 아주 억울하겠네요.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 저는 귀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있죠. 부사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화홍련이 나타났을 때 막 크게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장화홍련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사를 만나야만 됐고, 그 부사에게 법에 호소해서 자기의 언니들과 계모를 처형하도록 요구를 했어야만 됐는데, 나타나면 죽으니, 그러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네,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고, 우리 연구자는 장화홍련의 그 부분은 악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춘풍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바람둥이 얘기, 바람둥이라고도 할 수 없네요. 여기 보면 한심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심이라는 게 한자가 찰 한자예요. 한가한 한자가 아닙니다. 찰 한자, 마음이 싸늘한 놈. 뜨겁지 않고 열심이 아니고 뜨거운 놈이 아니고 열심. 차가운 놈. 뭘 봐도 차가워.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것은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에 열을 내지도 않고, 사랑을 해야 할 때 사랑에 열을 내지도 않고, 완전히 식어버린 놈, 김 빠진 놈. 이렇게 한심한 놈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가롭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한자로 쓰이긴 했지만은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춘풍이란 놈이 이제 기생, 술 하면 또 기생이 들어가겠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집에 있는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워낙 지혜로워가지고, 다시, 이제, 가세를 이렇게 세웠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재산을 팔고, 또 담보까지 잡아가지고 평양으로 떠났네요. 아마 평양엔 예전에 아무 이름난 기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양 기생하면은 아마 많은 남성들이 흠모했던 이런 이제 기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가가지고 결국은 춘월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다 잃어버리고 갚을 길이 없으니 머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춘풍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남장을 하고 올라가서 춘월이를 이제 혼내주고, 다음에 이제 남편도 좀 벌을 준 뒤에 남편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오늘날 보면은 한심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제 과연 이때 우리 논문을 쓴 학생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악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다 돌이켜졌으니까, 되돌려졌으니까, 제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슴이라는 돌이킬 수 없음의 의미를 좀 강조를 했었잖아요. 악에 대한 정의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부분은 놀랍게도 죽음에 대한 정의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이런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악의 그 샘열인 크기 정도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춘풍은 아내가 용서도 했고 다시 돌아와서 가정을 꾸리게 됐으므로 없던 것으로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용서를 하면 이춘풍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 이런 것들은 소멸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이춘풍의 그 행동들은 좀 악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아내가 좀 지혜롭지 않았다면 이 아내도 한 8년 쓸 가능성도 있고, 또 아내를 때리기도 했으니 폭력의 죄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우리 초봉이랑 비교해 보자면은 그런 위험에 노출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은, 연구자는 춘풍을 이제 악행을 행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행동은 악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발휘대기 얘기는 좀 짧게 논의가 돼가지고 언급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재미난 건 6공주, 7공주인데 마지막도 또 딸을 낳아가지고 우리 그 왕께서 화가 나서 이 7번째 딸을 발휘대기를 버렸습니다. 발휘대기는 버려진 아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 여섯 명의 공주가 이제 왕이 아프게 되자 뭐 서천서역국 가가지고 생명수를 좀 길어와라 그랬는데 그 요구를 너무 힘들어요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효도에 대한 이 의무를 저버렸을 때 이것을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실천하려면 거의 불가능해.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의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저버리면 악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바로 우리 연구자가 문제 삼았던 초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갔어요. 본인이 아마 딸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은 악행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밀고 나가볼까요? 제가 이제 미드를 보다 보면 미국의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늘 우려를 이제 금치 못할 우려하게 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비가 없으면 쫓겨납니다. 근데 거기에 꼭 보면은 의로운 의사가 있어. 그 의로운 의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가난한 보통 그때 저 환자들은 주로 여자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를 받게 합니다. 만일 이때 이 의사가 내규에 의해서 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는 내쫓아야 된다. 내쫓는다면, 그래서 그 내쫓긴 환자가 다른 병원이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그런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손가락이 잘렸어도 붙일 수 없는 그냥 붕대 하나 감아주는 그런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죽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악한가요?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여러 개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악이라는 거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죄가 되긴 하지만은 악이 아닌 경우를 악과 죄를 구분하는 이런 논문을 썼네요. 다양한 사례들, 이제 어떠한 사례를 만나든 우리 연구자는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죄고 이건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정도고 해가지고 도덕적 비난과 죄와 악을 이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 논문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악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구조학의 문제를 한 주 정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학기엔 그걸 못했지만요.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이 당하는 어떤 피해 가운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정한 개인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은 그런 개인의 피해, 말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누군가가 피해를 당해서 죽었어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그를 죽도록 만든 사람, 저지른 사람이 없어. 저지름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고 있던 그 길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기보다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의 어떤 독특한
악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과연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저지름이의 이 실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그 구조 자체에 의해서 한 개인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 소설가 최고은 씨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경악을 하겠죠. 누군가가 혼자, 그것도 젊은이가 굶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통용되기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그가 바로 또 작가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갑상선 기능 뭐 항진증 이런 거 하고 뭐 췌장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병도 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우울증 비슷한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현실에 대한 완벽한 적응이 좀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가 예술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죽은 거냐 아니면 예술가로서 이 감수성이 뛰어난 예민한 그런 창작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예술적 삶을 살다가 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생겼던 거죠. 굶어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바로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슷한 죽음이 있었는데 좀 이름도 좀 어려웠어요.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꿈은 이제 뭐 가상하죠, 그죠? 역전 말로 홈런 치겠다는 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쓰러졌고 6일 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된 사례인데요. 이 둘 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 개인의 죽음이라는 외관을 갖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죽음 정도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죽었다는 걸 잘 보면 두 명 모두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술가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사회에 예술이 필요한 것인데 그 예술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독거노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외롭게 살아가겠죠? 그럼 독거노인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독거노인은 우리가 도와야 할,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어떤 독거노인이 죽었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이 이런 거냐. 이런 젊은 예술가들, 가난한 예술가를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 사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는 가만히 보니까 그 두 예술가를 죽음으로 내몬 데에는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무도 그를 죽인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듯 보이지만 본인이 파악해 봤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저지름이가 있더라. 그래서 몇 개의 저지름이 주체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문화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에서 영화와 음반, 배급사 그들을 첫 번째 저지름으로 꼽았죠. 그들은 강자, 약자의 구도 속에서 갑을 관계 속에서 예술가의 그 어려운 생활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겁니다. 제때 임금을 주지 않고 너무 박봉을 지급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낸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유통시키지 못하는 이런 음원 유통 구조의 그 기형성 이런 것들도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한 요소다. 이것의 책임이 바로
배급사에 있다고 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건 받았더라도 그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겠죠. 두 번째는 정부를 꼽고 있는데요. 예술인 복지라는 이러한 이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에 대해서 그들이 위험하다라는, 그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 벼랑 끝이란 말이 이제 위험할 때 위자의 의미입니다. 위라는 게 뭐냐면 벼랑 끝을 말하는 거예요. 밀면 굴러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위란 말의 의미야. 벼랑 끝에 서 있어야 누군가. 그럼 우리는 그에게 안전한 밧줄을 던져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내버려 뒀어요. 그럼 언젠가 어둠이 내려오게 되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게 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결국 굴러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밧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도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무산되게끔 만드는 이런 이제 게으름의 병 또는 생색내기 입법만 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정부도 또는 입법부도 우리 연구자 눈에는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젊은 예술가, 가난한 예술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악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아주 상당히 훌륭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가난한 예술가들을 지켜줄 만큼 여력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선생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공사 또는 게으름 또는 어떤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겠지만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이런 일 때문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다면은 그 죽음에는 바로 그런 불성실한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언론을 꼽았는데요. 언론을 꼽은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뒤에 가니까 반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한번 뒷부분부터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악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백의 문제다.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을 한 단계 좀 더 밀고 나가면 알리는 것이다. 뭐 내가 고백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고백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또 내가 고백했을 때 나는 어떤 피해를, 양심 고백 같은 경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양심 고백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강자는 어떻게든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필요한 겁니다. 언론은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들추어내고 그런 약자가 어떤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가운데서 고백의 기능, 알림의 기능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바로 이런 고백이다, 고백의 창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바로 이런 언론이 그들의 죽음, 가난한 예술가들의 죽음을 제대로 알리고 그 죽음의 원인을 찾아 밝히며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어떤 죽음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각인시켜서 법을 다시 빨리 만들게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사화하는 쪽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그런 핵심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점들을 이제 봤다. 이렇게 되면 언론이 결국은 그 젊은 예술가들의 그 죽음에 이렇게 함께 깃들여 있는
악의 뿌리들을 고발하지 못한 셈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중도 꼽고 있어요. 대중을 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악이 실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두가 저지른 악은 모두가 고백하지 않는 한 그냥 악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운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을 악의 한 원인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페토라는 한 댓글 이제 네티즌을 통해 가지고 그가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에 자성의 목소리를 이제 들려주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글의 형식은 제가 요구하는 형식은 좀 아니었는데 끝맺기 부분 가가지고 몇 가지 아주 놀라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물음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악을 구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악을 구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그 악이 구성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짜여 있기 때문에 악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 이 악의 스펙트럼은 악의 다양한 층위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악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악에 대한 책임 역시 다양한 층위로 판가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중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를 이제 악의 관점에서 그 스펙트럼 층위를 구성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를 딱 악의 원인으로 원흉으로 지목할 수 없는, 가해자 없는, 저지름이를 딱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악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구조악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훌륭했던 것이죠. 직접적 가해자는 없지만 분명히 당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의 이제 몹쓸 짓을 잘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악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더라. 그 펼쳐진 파노라마를 하나하나 조각조각 나눠서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는 저마다 주체들이 발견이 되더라. 그들이 이렇게 모두 짜여서 악을 구성해내므로 마치 악의 근본적인 가해자, 주체는 없어 보이지만은 그들이 짜임으로써 악의 가해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조악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했던 고백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이 고백의 문화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 고백이라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서 감시라는 차원으로까지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하는 데까지 확장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악을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보호할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거꾸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만 해도 악은 발붙일 곳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중의 이런 고백의 능력을 촉구하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참사라고 기록된
그런 재앙적 사건, 인재들을 통해서 한번 악의 문제를 살펴보는 세 번째 연구 논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참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 크기가 너무 거대해서 바로잡기가 어렵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악의 문제로 다루기 위해서 악의 기준을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악이라는 것이 본질상 그 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스스로 그것이 악이다 라고 맞서 싸우면서 악을 선언해야 한다 라고 보고, 세 번째로 그 악행은 반드시 무숨이라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한국 사회에 일어났던 대형 참사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 뭐 큰 새로움은 없는데 재미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연역적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 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한 뒤에 기존의 참사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이러한 악의 요소들이 발견이 되더라. 이런 거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그림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을 뭐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성수대교가 이제 건설될 때 잘못된 시공 방법으로 건설이 됐다. 건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러스식 공법이라는 것이 이음새의 문제가 결함이 생길 수 있는 공법인데, 이렇게 만들었더라면 반드시 사후 점검은 필수적인데 공법은 그렇게 채택해 놓고 사후 점검이 소홀해서 결국은 화를 불렀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어떤 부실 시공의 의혹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과적 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의 이제 이유를 들어서 4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이런 성수대교 붕괴 그 참사를 일종의 악으로 규정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삼풍백화점. 삼풍은 뭐 비리의 온상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 개조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삼풍백화점에서 우리가 크게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 5층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을 했고 그 당시 회의가 있었다고 그러죠. 경영진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보수공사만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두 개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북쪽 건물이 붕괴되면서 경영진들은 다 빠져나가서 그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 삼풍백화점 사건을 접할 때 우리 국민을 아주 참담하게 만들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원인을 쭉 파헤쳐 보니까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증축, 다음에 공무원 뭐 뇌물 수수, 뭐 완전 비리 온상으로 얼룩진, 그리고 이제 탐욕, 그리고 이제 이런 안전 불감증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무책임함 등을 빌어서 이것을 참사라 보기는 좀 어려운. 다음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요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명이 죽었는데요. 산풍 때는 5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대형 참사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대구라는 이제 곳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구에 유난히 참사가 참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급한 성격들일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좀 두터운 고장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고. 근데 중요한 내용은 이제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신병을 좀 비관해서 이렇게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개를 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일단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연기가 퍼지는데도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이제 그 대구광역시와 지하철 종사자들을 조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고를 은폐, 축소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부실 대응, 그러니까 완전 무방비 대응 상태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난 참사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화를 키웠던, 결국 우리가 준비했어야 하는 이런 대형 화재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시민도 그렇고 지하철 공사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악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죠. 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3빌딩이 올라갔는데 무너졌다.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긴 하죠. 제가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얘기를 했지만은, 가습기 살균제가 나왔다, 썼다, 누구 잘못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은 가습기 살균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사용자로서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은 자동차 운전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도 우리는 운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또 살균제를 쓰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결국 피해는 누가 있습니까? 사용자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물론 그가 온전히 잘못했다는 건 전혀 아닌데요. 분명한 것은 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피하고자 하는, 또는 악을 물리치고자 하는 이런 슬기, 지혜, 노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악을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악의 문제는 아주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물질로서도 악이 저질러지고, 또 어떤 제도로서도 악이 저질러지고, 또는 무슨 기술 이런 것으로서도 악이 저질러집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잘 알기가 어렵다면은 정부는 마땅히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그 정보를 잘 숙지를 해서 악을 맞서 싸우거나, 또는 악이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고발을 하는 등을 통해 가지고 악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날 악은 광범위해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할 수가 없다. 누가 악당인지를 꼭 집어 말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휘발유 같은 페트병에 불을 붙인 그 장애인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걸까요?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는 악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런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돼야 할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이러한 복합된 악의 문제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행기에서부터 배, 자동차, 약물, 수많은 나노물질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그 위험을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정부가 그들을 통해서 위험을 국민 전체에게 알리고 국민들은 그런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악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악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까지 뭐 한국 문제를 주로 다뤄왔는데 우리 오스카 와일드의 아주 대표 작품 가운데 하나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소설을 통해서 악의 문제를 접근한 한 연구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픽션이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뭐 악의 문제를 참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픽션이라는 건 좀 그렇죠. 또 마지막에 연구자도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이 소설이 실제로 내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면 나 역시 그 도리언이 악당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소설을 읽었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도리언이라는 이 청년은 영혼까지 순수한, 그리고 외모도 이제 순결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르키시즘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본인 자신은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도리언에게는 이제 그 헨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헨리라는 친구가 자꾸 도리언을 악에 물들게 꼬이죠. 그러다가 이제 도리언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초상화를 보고 마치 그 나르시즘에 빠진 나르키시스트처럼 자기 초상화에 그려진 자기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영원한 젊음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 젊음을 유지하겠다는 뭐 이런 이제 악마의 서약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젊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빌 베인이라는 이제 연극 배우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이런 사랑을 통해서 베인은 원래 연극을 좋아하던 여인이었는데 이 도리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 때문에 연극은 안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냥 도리언과의 사랑만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도리언은 그 연극을 소홀히 하는 베인의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베인을 떠나게 되고 베인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타락해가는 이 도리언의 모습에 대해서 그 그림을 그려줬던 바질이 와서 충고를 하게 됩니다. 우월감 또는 본인이 이제 그 악에 서약을 했던 그런 악마성 이런 것들을 나무라고 원래 그 도리언의 순수한 상태의 영혼으로 되돌아갈 것을 이제 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도리언을 화나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바질을 죽이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바질을 죽이고 나자 이제 자신의 그 살인이 들통날까봐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엘렌 캠벌이란 과학자를 시켜가지고 시체를 없애도록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캠벨 자신은 스스로 괴로워서 나중에 또 자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일련의 소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도리언이 악인지
아니면은 거꾸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악에 대한 유혹 앞에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또는 도리어는 어쩌면 악을 저지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소설에 대해서 상당히 악의 문제를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악마성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사실 제가 이제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악의 구조 그리고 악의 성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연구 논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스카 와일드가 추구했던 그런 이제 인간의 내면, 심성,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악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외적인 요인들, 친구라든지 또는 자기를 대상화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촉발될 수 있다는 이런 좀 더 문학적인 진실을 담고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논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심청전인데요. 좀 무리수가 있는 논문입니다. 무리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심청이를 악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는 심청이가 악당은 아니지만 악행을 저지르긴 했다는 거예요. 재미난 분석이죠. 심청과 뺑덕어미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과연 심청전의 교훈,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자도 제가 제시했던 악의 구조와 또 악의 성격 이 둘을 먼저 정확히 정의내리고 연역적으로 그것에 바탕을 두고 심청의 어떤 부분을 악으로 볼 수 있는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뭐 심청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판소리도 얘가 직접 들어본 적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심청전의 발단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심청의 아버지 심학도, 그죠? 심청의 아버지가 자기 집안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이 아버지는 좀 바보예요. 눈 뜨는 계약을 하고 말았어요. 그 눈 뜨는 계약을 하게 만든 스님이 화주승. 화주승이라는 게 뭐냐면 집집이 다니면서 절과 가정을 연결해서 가정의 이런 세인들을 불도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맡은 스님을 화주승이라고 합니다. 이 화주승이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신봉사가 꼴딱 넘어간 거죠. 자, 공양미 300석, 300석이면은 300석만 절에 바치면 네 눈을 부처님께서 뜨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여기에 신봉사가 넘어가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 화주승이 일단 나쁜 놈이네요, 그죠? 나쁜 놈인지 악당인지 결국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 죽게 만들었으니까 악당이라고도 결과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잘못된 계약 때문에 있으니까 아버지도 악당이네요. 아버지는 이제 무지의 죄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욕심이요, 탐욕. 눈을 뜨고 싶다는 이런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청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심청이가 눈을 뜨는 계약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억지스럽죠, 그죠?
억지스럽지만 잘 들어보면 상당히 놀라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또는 이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절에다가 300석 시주한다고 아버지의 눈을 정말 뜰까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계약이에요? 거짓말 계약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발을 해야겠죠. 화주승을 고발하거나 아버지를 설득하거나 아버지 이런 거짓말을 지금 계약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응? 다시 말하면 계약 무효라는 이런 이제 운동을 하거나 스님을 고발하거나 또는 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아버지 눈 뜨는 그런 일을 이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었다. 근데 이것이 마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네요. 첫 번째는 그런 어리석음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짊어졌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것을 이제 심청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심청이의 선택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신봉사는 남은 여생을 자기 때문에 딸이 인당수에 팔려갔다는 이런 죄책감으로 괴로워해야만 했다는 거죠. 이것도 한편으로는 그럴듯은 하지만 이게 악인지 아닌지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분석을 해보시죠. 신봉사는 무엇을 몹쓸 짓을 저질렀나요? 네, 자기가 일종의 그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는 몹쓸 짓이긴 하네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해가지고는 누구한테 벌을 받을까요? 결국 부처님한테 받겠네요. 그러면 심청이는 무슨 몹쓸 짓을 저질렀죠? 아버지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자기 몸을 바침으로써 이렇게 대신 벌을 받은 셈이네요. 그러면 심청이는 어떤 몹쓸 짓을 저지른 걸까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히 연구자의 태도가 죄라는 거하고 또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 어리석음이라는 것과 악의 문제를 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선택이, 그릇된 선택이 심청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심청이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심청이의 의도 자체는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선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견광부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분석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본받았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반쪽짜리 선인이니까 온전한 선인, 온전하게 착한 사람이 되려면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온전한 판단력, 건전한 판단력, 올바른 판단을 해야만 결국 올바른 선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계약, 아버지가 계약했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버지의 계약이 그릇된 것이라면 맞서 싸워서 그것을 무효화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서 그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 혼자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불러들일 뿐이다. 비록 용왕님의 보호를 받아서 결론은 권선징악이라는 결론으로 났지만은 본인이 보기에, 연구자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당한 결론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잘못된 계약은 부당한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문제를 삼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그르쳐졌을 때 그 그르쳐진 일은 결국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지 정확히 구별할 것, 그리고 그것이 악이라면 침묵하지 말고 맞서 싸울 것. 그래서 심청전 속에서 심청이가 왜 악인이 됐는지 그것을 재미있는 분석을 통해서 설득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 나름의 연구자 나름의 아주 탁월한 분석력을 통해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뭐 한 두 가지만 짧게 보여드리고 다시 소개하고 이제 우리의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히만의 악에 대해서 쓴 연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토 아이히만, 아돌프 오토 아이히만은 악인일까요? 아닐까요? 요거는 제가 이번 학기에 소개를 못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두 가지의 재미난 표현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쫄병이론, 졸개이론이라고 흔히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대빵이 시켰어요. 그래서 안 따르면 내가 죽어요. 쫄개이론이죠, 그죠? 그러면 그 쫄개는 악인인가요? 아닌가요? 왕이 시켜가지고 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악을 저지른 병사는 악인인가요? 아닌가요? 쫄개 이론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너 같으면 어떡할래? 라는 거죠. 역지사지. 너가 내 입장이라면 그럼 너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그러면 거역했겠냐? 네가 죽을 게 분명한데도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구도 쉽게 그래야만 했다, 거절했어야만 했다, 왕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쫄개 이론의 특징을 아시겠죠, 그죠? 네. 제가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붙였나요? 그 쫄개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권력의 앞에서 나의 목숨을 걸고 도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톱니바퀴 이론인데요. 톱니바퀴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야.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갈 사람들이 나중에 600만 명이 됐니 몇 명이 됐는지 간에 나는 그냥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는 거야. 내가 안 찍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찍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조각일 뿐이지 내가 톱니바퀴는 아니라는 거죠. 졸개 이론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졸개 이론은 네가 내 입장이 되면 너는 나처럼 행동 안 할 거니? 라고 묻는 이런 강력한 논증을 구성하는 데 반해서 톱니바퀴 이론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야. 그때는 그게 옳은 거였어. 체제가 그랬거든. 이라는 당시의 관행이라든지 또는 제도, 법 이런 것에 의존하는 이론입니다. 당시 법으로는 여자가 제가 다시 결혼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 당시 법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에 깃대지 않고 현행적인 그런 법률과 제도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그 당시는 법이 그랬어요. 그럼 그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보다 고차원적인 정당한 논리가 숨겨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4대강 사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법을 바꾸는 거죠. 법을 바꾸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니 이런 법이 있는데요 법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법을 시행한 사람들은 악행을 한 것이 아닌 거죠. 법을 집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 이론과 졸개 이론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아이히만의 경우에는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졸개도 되고 톱니바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히만이 좀 더 길했던 것은 톱니바퀴입니다. 그 당시엔 법이 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그 법이라는 것의 범위에 관한 겁니다. 야, 유대인이면 무조건 죽이라는 법이 그게 도대체 법이냐 이거죠. 참 어려운 논의인데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걸 법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한국에도 결혼 이주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현상이 있죠. 만약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법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은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법은 그럴지 몰라도 그게 부당함으로 그 법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악의 문제에서는 법의 문제보다 양심의 문제가 더 앞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양심의 문제를 내세우게 되면 결국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단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와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와 보복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다 중요한 문제로 옮겨가고 있죠. 아이히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통제받지 않은 권력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은 모든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더라. 바로 이러한 올바른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제 무한 권력, 무책임한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그의 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히틀러의 이러한 전행 뒤에는 그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완전히 부재했던 것이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디 렐레라는 독일 영화를 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이제 나치 독재 정권 하에서 이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상위의 보편적인 양심에 근거한 이런 통제와 견제가 사라진 무한 질주의 권력 하에서 벌어진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생각하지 않은, 너무 적게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 적게 생각한 죄, 그리고 너무 한가한 제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절대 권력으로 이렇게 치솟은 그런 나치 정권을 견제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악행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독재, 한 개인의 손에 막강한 절대 권력이 쥐어지는 순간,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그런 권력을 지금 쥐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되는 듯 보이지만 5년, 10년 정도 지나면 반드시 부패하고 더 큰 악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어떠한 독재 권력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좀 가난한 것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 얘기 제가 좀 건너뛸 테고요. 이제 좀 좋지 않은 보기를 들어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2012년 MBC 파업, 핵심은 왜 악이 거듭 되풀이 되는가에 관한 겁니다. 아마 이걸 쓴 연구자도 가슴이 엄청 아팠을 겁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런 뻔히 보고 있는 악의 되풀이 현상을 이토록 무기력하게 막지 못하는 걸까요?
요즘 제 고민은 검은 거래라는 것인데요. 왜 이런 검은 거래를 우리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학생 시절에는 그런 걸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MBC, KBS 사장이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이 문제를 지금 자기 반성적 관점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주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가면서 문제의 중요성을,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이 왜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되는지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왜 거듭거듭 똑같은 악이 반복되는 것인지, 저지른 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거꾸로 그 저지른 이가 출세를 하고 떵떵거리게 되고 정당성의 기준이 되어가고, 반대로 맞서 싸운 사람들은 좌천되고 고통받고 잘리고 또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악에 대한 고백, 이것을 이끌어내야 할 언론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써주고 있고, 그럼 누가 악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악에 대한 이런 맞서 싸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결론이 나올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악에 대한 고백을 막는 교묘한 술수였다. 이걸 통해서 구성원 사이의 이간질, 중도 이탈자 만들기, 감시하기, 징계하기 등등 이 온갖 방법들을 통해서 파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러한 그 MBC 사장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모두를 치졸한 복수로 일관하면서 당한 사람들이 계속 더 무기력해지도록 만든 이런 이제 권력의 문제를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가 요구했던 이제 논문, 연구 논문의 주제와 그리고 글쓰기를 제대로 반영해준 그 3편 정도는 또 그렇지 않기도 한데요. 일단은 제대로 반영된 논문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 논문 쓰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들어가기 부분에서는 간단합니다. 내는 이런 문제를 쓰겠다. 양심의 문제인지 고백의 문제인지, 이런 어떤 악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지 그걸 먼저 딱 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늘어놓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딱 하나의 문제를 확정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악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이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의 성격, 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시남정기라든지 제가 소개한 다양한 문학 작품들 그리고 사례들을 통해서 악의 얼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여러분이 실제로 토론도 하셨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악을 정확히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것을 악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이제 독창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은 제가 좀 미처 예상치 못한 사례를 탁 제시하면 저도 즐겁고 또 글 자체가 독창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독창성을 강조하는 그런 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분석이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례 분석을 자기 생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매몰되게 되면, 빠져들면
결국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분석으로 일관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사례를 크게 뻥튀기 하듯이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든지, 또는 거꾸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사소하게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도의 문제인 겁니다. 중요한 건 중요하게 처리해야 되고 가벼운 건 가볍게 이렇게 처리를 해줬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되지만은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들은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분석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를 찾아오실 때 뭐 실제 사례를 사실 넘쳐나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찾는 것도 아주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찾으실 때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들을 쭉 열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성 혐오다 그러면은 여성 혐오 범죄들을 쭉 열거하면서 거기서 어떤 부분이 악에 해당되는 건지, 몹쓸짓, 몹쓸 일, 또 제 식으로 몹쓸이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요소들인지 요거를 정확히 파헤쳐 내신다면은 아주 좋은 논문이 되겠죠. 또는 가습기, 이런 살균제 가습기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테고요. 환경 문제도 못 다뤄드렸지만 환경 문제도 상당히 악의 문제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입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소개하지 않은 글 중에 파격적인 논문도 있었습니다. 돈이 악이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있기는. 돈은 우리에게 풍요의 산물입니다. 돈이 어떻게 우리에게 풍요를 주냐면 빚을 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행이면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릴 수 있죠, 그죠?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빌렸을 때 빌린 만큼의 돈은 빚이죠. 실물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실물을 만들어낸 뒤에 이득을 더 만들어내서 그리고 나서 은행의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재투자를 하는 거죠. 이걸 몇 번 함으로써 나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가 망하는 수도 있죠. 그럼 은행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어요.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빚의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경우 여러분 조심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거기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를 가지고 들어가 보면 돈이 무슨 발이 있어요? 주먹이 뭐가 있어요? 돈에 무슨 이빨이 있나요? 물기라도 해요? 간단히 우리가 그런 직관적으로 야 돈이 악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직관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는데 그때 한번 이 분석의 틀을 한번 적용시켜 보면 돈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성만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체적 상황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놀라운 주장들도 있었지만은 소개를 못 시켜드린 이유는 그 정확한 분석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게으름을 이제 악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빠의 게으름.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게을러요. 돈도 안 벌고 게으르니까 야 돈 벌어 와 해가지고는 어린 딸한테 동냥을 시키고 결국은 아이를 이제 때려서 숨지게 만들고 이런 게으름이 하나의 질병이 돼가지고 악으로 발전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게으름 자체가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몹쓸 일, 몹쓸 짓, 몹쓸 마음 이런 것들 다 구분해 보셔가지고 정확히 어디에서 몹쓸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정확히 그 지점을 찾아내시면 아주 좋은 분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글틀이라는 걸 좀 쓰셨죠? 부담을 안 드리는데요. 두 가지를 주로 평가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말 시험,
기말 시험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주제는 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이 연구하셔서 또 지금 쓰시고 계신 연구 논문과 연결시키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오픈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의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시면 되겠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정의한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창의적으로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엮어내셔야 됩니다. 동의를 하시더라도 그 동의의 이유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뭐 아우스티니스니 칸트니 이런 대가들을 그냥 단칼에 목을 베고 저만 잘났다고 그러시던데, 선생님도 보니까 이런 허점이 있던데요. 해가지고 사이박사의 악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셔도 전 아주 즐거워합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대신 싸워드리죠. 누군가의 악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사이박사의 악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도 새로운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게 참 설명이 잘 되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략은 크게 3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전략은 좋은 사례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사례는 어쨌든 개인의 편차가 큽니다. 어떤 것을 악으로 볼 것인지는 정말 사람마다 또는 세대, 여러분과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 세대마다 또 남성, 여성에 따라 가지고 이 사례 분석 자체가 선택에서부터 분석 과정까지가 아주 달라져.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분석 능력에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한 수 좀 뒤처질 거예요. 오랫동안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악에 관해서는 저도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 부분은 편차가 너무 크고 또 제가 오히려 편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훌륭한 사례를 분석해 내신다면은 저로서 무릎을 딱 꿇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불리하지 않으니까 창의적인 글쓰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기말 시험과 연구 논문을 이렇게 연계시키시면 여러분 부담이 조금 줄어들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 기말 시험은 시험 답안지 앞뒤 한 장 분량 이내로 하겠습니다. 분량 제한이 있어요. 앞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이내, 이쪽까지 이내, 이쪽 이내로 분량 제한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연구 논문은 3쪽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쪽 이상으로 연구 논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0쪽도 좋고 그렇다는 겁니다. 3쪽 이상이면은 연구 논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쓰인 글들도 5쪽에서 7쪽 이내 이렇게 많이 썼죠, 그죠? 길지 않은 글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면서도 핵심을 잘 잡아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긴 글이 좋다 이렇게 보던 시대는 지나갔고 점점 짧은 글을 더 훌륭한 글로 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짧은 글로 승부를 거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와 토론, 이제 발표 질문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약간 평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중치를 조금 두고 있어요. 질문인데 아주 훌륭한 질문이다. 그러면 질문 점수를 조금 더 줘요. 질문 자체가 훌륭하면 이건 발표에도 손색이 없는 질문이다 이런 판단이 되면은 그런 질문자의 경우에는 점수를 조금 더 준다. 그래서 약간의 질문자들 사이에도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번 주까지는 제가 출석 부분을 다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출석에 관해서는 한번 확인하신 뒤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하셔도 돼요. 뭐 저한테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우기시면 제가 다 들어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시험이 시간이 우리 수업 시간 1시간 반 드리겠습니다. 기말 연구 논문은 언제까지 제출해요? 그걸 우리 상의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제가 일단 이 클래스에 올려놓은 거는 6월 19일인가요? 네. 네, 6월 19일 밤 11시 55분까지로 올려놨습니다. 다 가능들 하시죠? 어차피 기말 시험은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연구 논문은 뭐 기말 시험 끝나자마자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기말 시험과 연구 논문을 연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니까 기말 시험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곧바로 연구 논문을 쭉 써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미리 연구 논문 쓰신 분들은 기말 시험 보기가 더 편하겠네요. 기말 시험 때 제출해도 되나요? 물론 저 이 클래스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연구 논문은 이 클래스에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는 제출을 안 받고요. 연구 논문은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포트 분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쪽 이상. 5쪽, 6쪽, 7쪽 뭐 받아 보니까 좋은 논문